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4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닷가다. 뭔가 가족 여행을 온 것 같다. 우리는 낮 2시에 바다에 들어가자고 말하고 있다. 나와 엄마 그리고 2명의 아기가 있는데 내 여동생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영상 속에 내 모습이 있다. 내 딸인지 10살쯤 되는 어린 여자아이에 길고 풍성한 머리를 빗어 묶어주고 있다. 내 모습이 눈에 띄는데 어깨보다 내려오는 긴 약간의 파마기가 있는 머리에 머리숱이 많고 하나로 묶고 있다. 난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검은색의 풍성한 공주 원피스를 입고 있다. 치마 부분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속치마는 하얀색이다. 난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럽다. 꿍꿍이는 실제로는 딸은 없고 6살 난 아들만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검은색의 풍성한 공주 원피스. 꿈이 전하는 메시지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이미지입니다. 공주 원피스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아는 자신이 입고 있는 원피스를 공주 원피스로 칭합니다. 정말 공주의 옷차림인가?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도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공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주는 검은색 옷차림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주 원피스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공주 페르소나를 갖고자 노력해 왔다는 뜻입니다. 계급의식에 민감한 자아의 일면을 드러내는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실제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왜곡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내 모습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자면 코코 샤넬의 이야기를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12살의 어머니를 잃은 샤넬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샤넬의 어린 시절 검은색 원피스는 하층민 여성의 옷이었고 노동하는 여성의 옷이었습니다. 샤넬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을 한 고아 소녀 샤넬의 모습과 빨간색 외투를 입은 귀족 소녀들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면서 그들의 신분 차이는 부각되었습니다. 영화에서 귀족 소녀들은 빨간색 옷차림이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 귀족 여성들은 주로 흰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귀족은 육체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을 다룬 모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층민 여성들은 대개 어둡고 칙칙한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은 검은색 옷차림으로 표현되는 듯 했습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도 떠올려 봅니다. 가장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땅 캐슬 블랙. 그곳에서 검은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생존의 치열함을 받아들이는 선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코코 샤넬은 여성에게 검은색 옷을 입힌 최초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샤넬이 만든 리틀 블랙 드레스는 자신이 하녀처럼 살던 시절 입었던 옷에서 착안한 것인데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검은색 원피스를 입힘으로써 어린 시절의 울분을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을 한 나는 숱 많은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앞치마 하나만 두르면 서양의 저택에서 일하는 메이드의 모습이 될 것도 같습니다. 특히 치마의 하단부가 인상적인데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 메이드 복장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가부장 문화는 메이드 복장에 왜곡된 상상력을 더해 메이드를 노예 정도로 인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미지는 한 차원 가부장의 지배 질서가 자아를 지배해 왔다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페르소나는 가부장적 통념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꿈에서 꼭 초등학생들이 입을 법한 뽕 들어가는 그런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원피스를 보고 공주옷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주옷이라는 페르소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키워드는 수동성이었어요. 공주가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뭐 주체적으로 뭘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 연상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존재라고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동적인 존재라는 게 좀 아프기도 했는데
더 사실 아팠던 건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쟤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우습게 본다는 그게 사실 되게 제일 뼈 아팠어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어린 여자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느껴질 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늘상 쓰고 있는 패드조다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수동성을 벗어던진다는 게 좀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거를 살아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내가 수동적인 건 알겠어. 그렇다고 이걸 벗어던지고 다른 옷을 입는 건 너무 힘들어. 이거였거든요. 이게 이 간극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내가 삶에서 뭔가 부딪혔을 때 기존과는 다른 선택을 내 스스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그냥 지레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입은 옷이 공주 옷이 아니라 메이드 옷이라고 하면 좀 더 잘 집어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주 옷이라고 하면 그게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일말에 예뻐하는 게 있잖아요. 메이드라고 하면 나보다 계층이 훨씬 아래고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이고 그런 곳에는 난 절대로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내가 쓰고 있는 페르소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제 일말의 가치가 없게 느껴지니까 좀 더 잘 집어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메이드의 은유된 긍정적 측면을 풀어보면 메이드는 곧 일하는 여성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 모습을 보면 노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파마끼가 있는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 검은색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에 걸맞는 복장으로 보이나 자아는 공주 원피스라 합니다. 메이드와 공주, 내가 겪는 괴로움의 궁극적 이유는 이 간극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메이드인 자신을 공주로 기만하는 세월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무의식은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동안 메이드로 살아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메이드라는 신분, 메이드로 살아가는 처지를 은폐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가 그 기만에 몰빵되다시피 쓰이게 된 것입니다. 메이드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다면 샤넬이 걸어간 길과 유사한 길을 찾아냈을 수도 있었겠으나 자아는 보다 손쉬운 쪽을 택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자신을 속이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로써 메이드의 방식과 태도에 보다 깊이 젖어드는 길로 영영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는 용기를 낼 때만 진실한 욕구와 만나게 되고 그로써 정확한 문제인식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곧 바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다로 들어가기 전 최종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내 고질적 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써온 태도를 이제 그만 바다 깊숙한 곳으로 보내려 하는 것입니다. 즉슨 무의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메이드의 처지로 살아가면서 공주로 기만하던 습성에서 이제 그만 해방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내 딸 역시도 메이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꿈은 그 점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습성은 무의식 중에 딸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내 엄마로부터 메이드의 태도를 물려받았음을 꿈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하녀의 습성이 온 존재에 배어 있음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과 관념 사이의 간극과 그것이 전하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상 속 내 모습을 주시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직면이고 직시인 것입니다. 자신이 메이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만은 중지될 테고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것도 같습니다. 수능과 수동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강하게 대두시킬 필요가 있을 때 메이드 이미지를 가져온다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꿈이 메이드 이미지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메이드라면 지배 신념에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태도가 기본인 것입니다.
그 태도를 기본 옵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내세우면서 메이드의 태도가 주는 이점에 기대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능동성과 자발성은 가급적 최소로 발휘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선택과 결정을 주변으로 떠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되는 부담은 철저하게 회피합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대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며 주인의 지시와 처분대로 움직임으로써 일정 혜택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혜택이란 애초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페르소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인의 그림자를 처리하는데 일정 역할을 함으로써 공주와 동일시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공주가 아닌 이상 내가 누릴 특권은 없습니다. 수능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을 그릴 때 그게 묘하게 공주 이미지랑 이게 매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여자들이 기만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툴이구나. 나는 수동적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의 부정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말의 어떤 뭔가를 잡고 있는, 그래도 이것이 나한테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난 남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어떤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사실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여성이 수동성을 부여잡고 있는다는 것이 메이드이기를 자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그게 좀 확 깨는, 내가 수동성을 잡고 있을 때 어떤 처지로 간다는 게 그게 사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를 봐도 저는 시키는 거는 잘하고 내가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그거의 어떤 문제성은 알고 있지만 계속 그런 걸 고집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메이드 처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정신이 확 깨이는 게 있거든요. 사회로부터 예쁨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관념, 내 신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 메이드의 핵심 업무가 뭡니까? 시중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중 들기를 포기하면 그 이뻐하는 뭐 행위라 그럴까? 그런 것도 당장 걷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예쁨이라는 것이 존중에 기반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소유물이나 인형을 대하듯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생각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처지를 직시할 수밖에 없거든.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예쁨 받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끊임없이 나를 설득해 왔는데,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그 신념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들을 거슬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거슬리게 하는 언행을 내가 극도로 삼가하기 때문에 겨우 얻어내는 성취라는 그 진실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재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성은 생각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지. 가부장제가 정해준 그 범위 너머로까지 생각의 지평을 넓히지 않지. 넓히기가 두렵지.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것도 많아지니까. 메이드의 태도가 습이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그늘로 들어가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 그늘에서 사는 삶을 최고로 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메이드의 태도란 사회생활에서 그늘을 그리워하며 안전하고 편한 그늘이 되어줄 사람이나 대상을 찾는 습을 뜻합니다. 메이드는 주체로서 자신을 책임진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메이드는 달리 표현하면 일하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점을 거기에 찍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쏙 뺀 상태가 메이드의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질문하지 않는 여성은 메이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는 여성 역시 메이드의 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는 처사는 메이드의 습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메이드의 처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계속적으로 비참한 자리로 내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자아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진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현실 경험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그렇게 짜여집니다. 이제 메이드에 대한 뻔하고 고루한 인식에서 놓여나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탄생시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메이드는 일하는 여성을 표상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 조용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원 제목은 메이드입니다. 주인공 알렉스는 자립을 위해 메이드 일을 시작합니다. 자립의 여정이 순탄할 리 없었고 매 순간 고난의 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알렉스는 계속해서 방해받았지만 계속해서 길을 모색했습니다. 메이드로 일하는 경험을 글로 담아내는 작업도 합니다. 알렉스는 자신이 하는 모든 경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자신만의 시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시선을 갖고자 노력할 때 건강한 판단의 힘도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좋은 글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렇게 쌓여간 글은 알렉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좋은 조건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 알렉스는 딸과 함께 새로운 땅에 당도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립을 위한 고군분투를 멈췄다면 획득하지 못했을 기회라 하겠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떠나기 전 알렉스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작별을 고합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의 캐시미어를 돌려주려 했으나 친구는 따뜻한 캐시미어를 알렉스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 내포된 의미란 앞으로도 고군분투는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온기가 필요한 외로운 순간은 또 수시로 닥쳐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때 캐시미어는 따뜻한 위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메이드가 여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상징이고 우리나라에도 하녀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용당하고 그렇지. 뭔가 그 여자가 자기가 갖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환상에 빠지고 그 남자 아이도 가지나 아마 그러죠. 근데 결국 팽당하고 자살하잖아요.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그냥 그들 눈앞에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희망이 원래 제목이 메이드고 그 메이드의 상징을 변형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좋은 드라마인 것 같네요. 여자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 클 수도 있지만 그 집안에 있을 때보다 밖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겪게 되는 일은 훨씬 고되고 힘들지만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 그래야 자기 딸도 키우고 자기도 자기 길을 갈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저는 진짜 그 드라마 봤을 때 그 드라마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공포를 다 건드리잖아요. 진짜 길바닥에서 잠도 자야 되고 내가 아이가 있는데 잠잘 공간이 없고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계속 선택하는 것은 제일 놀라웠던 게 그 아버지와의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 아버지의 집에서 바로 막 엄청 화를 내면서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나오는데 그때 그 여자의 상황은 정말로 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아빠가 가정폭력을 행하던 그 기억을 떠올리자마자 그 아빠와 있을 수 없어서 나와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냥 그 집에 있는 선택을 했을 거라고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하니까 여자한테도 저런 선택이 가능하구나. 저 여자는 저런 선택을 하네. 그런 거를 그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항상 감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감추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감췄는데 그거를 감추지 않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코코 샤넬이 뭐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그거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했던 게 감추는 거인 것 같아요. 실제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요. 그거에 이제 충실하게 따르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감춰라.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해방 일지에서 손석구 구씨가 그 미정이한테 그러잖아요. 수박 겉핥기식의 그 어떤 응대를 계속하라고. 뭐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지 않냐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정말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딴 얘기신데 제가 얼마 전에 여자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난 자리였는데 실제로 뭐 제 상황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결정적으로 줄 도움은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언해 줄 수 있지만 그러면서 멀리까지 오셨는데 어떡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런저런 저를 위로해주는 듯한 말 플러스 뭐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의 핵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줄 건 없는데 어떤 위로를 해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런 게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거는 저 사람이 여자 변호사라서 저런 걸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일을 할 때 그런 거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실제로 이 사람을 혹 찌를 어떤 정보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스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도 그냥 하나 탁 던져주고 끝내면 되는데 난 너의 지금 마음을 케어하고 있어라는 그 제스처를 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그걸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어떤 되게 따뜻하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 스스로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반대의 입장이 돼 보니까 와 저거 진짜 쓸데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 수박 걸타키식으로 응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막상 받아보니까 겉으로 분위기가 좋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게 정말 쓸데없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받기는 하는데 하나도 그게 고맙지도 않고 그런 거여서 저거 이제 나 저런 거 이제 앞으로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도 들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냥 그 시간만 좋게 때우는 거예요. 메이드로 살아가는 처지를 나는 공주다라는 식으로 값싸게 보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그렇게 초라한 처지로 떨어뜨리는 행태는 이제 그만 중지되어야 합니다. 나는 적어도 그런 값싼 보상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보상해온 태도는 곧 바닷속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습성을 모조리 바다로 돌려보내고 나서야 진정한 강인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위로하고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시간은 낮 2시입니다. 아직 2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되기 전 마음 정리를 끝내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다에 들어갈 때 가져갈 태도는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낮 2시일까? 낮 2시는 우리네 인생 여정 중 어느 한 시점을 은유하는 것 같습니다. 낮 2시라면 오전 시간과 즐거운 점심 시간까지 다 지나간 이유를 가리킵니다. 막 오후 시간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시간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전 시간 대부분을 어영부영하면서 의미 없이 보냈다면 오후 시간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전과 점심시간 내내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메이드의 태도로 지내는데 열중했다면 그 태도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후 시간은 조용한 희망 속 알렉스가 살아낸 메이드의 자세로 살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메이드를 살아내는데 오후 시간 전체가 알차면서도 계획적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낮 2시, 꿈에서 시간이 강조된 것도 같습니다.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어영부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낮 2시, 시간은 금이다라는 격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내게 허락된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알렉스가 그랬듯 오후 시간 전체가 내 욕구를 따라 진정한 자립의 여정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공주옷을 계속 입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내 어린 시절의 결핍을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주 옷이라고 하는 게 어린 여자아이들이 주로 입는 옷이라고 했을 때 그 나이 때에만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 관심 그런 거에 대한 결핍이 계속 나는 공주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그런 태도로 누군가 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역설적인 그런 태도가 공주 옷이 아니라 계속 이제 메이드복을 입게 된다는 그런 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좋은 건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껏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나는 계속 사랑받고 싶고 계속 결핍에 시달리니까 사랑을 주는 거에서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뭘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근데 메이드가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메이드가 뭐를 베푸는 모습을 상상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실제로 줄 것도 잘 없고 누가 메이드한테 뭘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메이드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말 잘 듣는 거 왜 뭘 기대해? 내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그냥 충실히 잘 따르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메이드의 태도를 집어 던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꿈자 옆에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진짜 나같이 사는 건 싫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은 들 것 같고 그 바다로 들어간다는 게 그 시달리던 결핍감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